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요. 53.1%가 한미 정상회담 잘했다. 그리고 60.7%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 정도가 아니라 진짜 기적 같은 대첩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대첩. 자, 우리가 뭘 얻어야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덜 잃어도 잘한 거예요. 그럼요. 아니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왔는데 수나라를 우리가 취해야 이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수나라를 공격만 막게만 해도 대첩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우리 이미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 대접도 안 해줘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대접받은 지도자 잘 없잖아 지금. 의자 빼준 사람 3명 있어요. 오,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인도 모디 여력 있게 안 앉으셨어요. 진짜 여력 있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메이커 회자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즉석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기간 갈고 닦아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요? 예. 또한 볼펜 하나. 예.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호의적으로 이렇게 할 때 볼펜이나 명함에 관심을 보일 때 주면 그게 좋다. 이걸 이미 연구해서 나온 결과고 모든 적이라 하면 안 되고 상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들어갔던 겁니다. 모든 행동과 말이 계산되고 이미 기획된 거예요. 자, 근데 이번 회담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사실 얻을 게 없는 회담이었어요. 안 뺏기면 다행인 회담이었어요. 자, 관세. 지금 트럼프가 관세로 난리를 치잖아요. 미국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짓이에요. 자, 근데 서류로 나온 것도 없어요. 자료 줄게 해놓고 돌아서서 내 맘대로 해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관세를 구체적으로 얘기할수록 우리가 얻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할수록 묻고 더블로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애매하게 자꾸 넘어가면서 시간을 버는 게 제일 잘하는 관세 대응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확보된 것보다 더 나쁘게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관세 얘기를 하면 당연히 더 나쁘게 가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자꾸 더 내놔라고 하는 거고. 합리적 근거를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내놔 그럼 때려. 계속 이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딴 얘기 하자고 넘어가는 게 현명하죠. 근데 미국은 딴 얘기로 넘어갈 생각이 없지. 근데 이번에 딴 얘기로 넘어갔잖아. 네. 잘했죠. 그렇죠. 또 동맹의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에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방위비 올려라. 지금 2.63% 정도 우리 GDP 지출하죠. 그걸 5%로 올려라.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국방비 곱하기 2배 쓰겠다는 건데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이거 진짜 기분 나쁜 건데 주한미군이 더 이상 북한을 막는 것이 역할이 아니다. 주한미군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통해서 여기저기 마음대로 전 세계 분쟁에 다 들어가겠다. 한국군 보조부대로 다 따라와 이거거든요. 미국이 싸울 때 너희도 싸워야지. 너희가 돈도 내고 싸움도 우리랑 같이 하고 북한은 네가 알아서 막고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고요. 돈은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근데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노하기도 힘들어요. 왜? 미국 힘이 너무 세는데 노했다가 찍히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심각하게 또 위협이 올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노도 못하는 너무 속상한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도 깊이 들어가서 얻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시간 끌고 있는 게 낫죠. 그죠? 자, 그래서 절묘하게 김정은 카드를 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 얘기를 드립니다.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 외교 지정학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교 통일 분야예요. 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가 본질적 변화를 하고 있고 이번에 잘 역할을 하면 우리가 지난 50년간 70년간 못 이뤘던 한반도의 평화, 남북 협력, 동북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 해내면 세계 분쟁의 중심지가 돼요. 그렇죠. 그게 앞으로 몇 년 안에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영리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냐? 너가 빛나라. 트럼프 네 피스메이커 빛나. 중국 잘해. 그 북한 잘해. 나는 뒤에서 묵묵하게 너희들을 받쳐서 반짝반짝 빛나게 해줄게. 페이스메이커. 근데 사실 누가 만들고 있죠? 네. 페이스메이커가 제가 만들고 있는 거죠. 보기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었다.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다 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때도 뭔가 우리한테 치명적인 한 방을 못 먹였고
그리고 뭐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치명적 한방을 못 먹이고 우리는 방어 지금 잘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렇죠. 필요한 건 남북 협력, 남북 교류와 관련된 물꼬를 트럼프를 앞장서서 열고 있어요. 역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그 긴장 저희가- 완화를 시키고 있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외통위원이시라 이게 정세 판단이 남다르시다라는 근데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그 트럼프가 사실은 트럼프는 동맹 현대화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은 부동산 장사꾼 출신이에요. 그렇죠. 돈 되는 걸 좋아하지. 예.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제일 큰 관심은 돈 되는 것 1번. 그다음에 2번 관심 있는 건 노벨 평화상.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트럼프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노벨 평화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머릿속에서는 돈만큼 중요한 게 노벨 평화상인 거예요. 예. 도리어 동맹 현대화는 미국 국방성에서 관심이 많은 거지. 네. 트럼프는 큰 관심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 힘센 사람 좋아해. 약간 이래요. 네, 스트롱맨 좋아합니다. 스트롱맨 좋아해. 예. 약간 이상해. 그래서 근데 그걸 잘 파고든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없었으면 자칫 관세 부분 말을 건드렸겠죠. 충분한 연구가 없었으면 동맹 현대화를 건드렸겠죠. 자, 건드렸으면 얻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미 한일 회담을 통해서 첫 번째 순방 외교였는데 빛나는 성과를 내고 있고 그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뒷다리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우선은 장동혁 두 가지를 대표도 말씀드리고 그렇고, 싶어요. 예, 나경원. 제가 예. 월요일 화요일 일본을 갔다 왔어요. 예.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예. 한일 고위 전략 대화인가 거기 가서 아. 일본 국회의원들을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났는데 오.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 공유하는 말. 한일 의원연맹 어, 그 어, 행사에 어. 다녀오셨구나. 예. 일본의 정치권 반응. 예. 이재명 대통령 대단하다. 오. 그동안 우리가 좀 막 이래서 일본한테 아, 이런 거였잖아요. 그냥 예. 당당하게 할 말 다 했잖아요. 예. 근데 일본 정치권의 반응 여야 할 것 없이 야 대통령 대단하다. 이재명 대단하다. 와 예. 이재명은 일하고 싶다. 예. 근데 대단하다. 그러니까 되게 존경하는 네. 분위기가 확 느껴졌어요. 만만하게 봐서 일본에 트럼프도 도움돼서 어제 이게 아니라. 위대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주1외교, 대1외교 또 대미외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발언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번에 주1외교, 대1외교 또 대미외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이 세계적으로 좀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근데 이거는 우리 우리나라의 국내에서- 발언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내에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장동혁, 나경원, 김문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보면 사실 이게 매군 거야. 이들이 매국노다. 봐보세요. 나경원 매국노다. 그 미국 예. 트럼프랑 예. 대화할 때 그 영상 나온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누군가 예. 한국에서 건너간 예. 누군가인 것 같아요. 예. 막 이상한 말 하잖아. 예. 트럼프 대통령도 듣도록. 예, 미스터 전환길. 자, 근데 예. 근데 트럼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크 뉴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지- 미스 언더스탠딩 했어. 이렇게 이번에 얘기하죠. 계속 이렇게 장난친 게 누구죠? 근데 그렇죠. 이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특히 트럼프는 상대국 지도자의 정치적 기반을 약화시켜서 거기서 말도 안 되는 폭리적 이익을 취하는 걸 주특기로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국익을 생각한다면 미워도 지금은 힘을 실어서 그게 보수 아닙니까? 의원님? 나라 지키고 예. 틀 지키고 국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수여야 되지 않아요? 예. 사회 통합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그럼 특히나 트럼프 특히 상대의 약점을 들추는 걸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네.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라도 지금은 한데 뭉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반대로 망가뜨리면 결국 그래서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해지면 국익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외교에 이런 피해를 준 일부 세력들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극히 일부 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만 클 뿐이지 예. 여기 나라 팔아먹은 거랑 뭐가 달라요? 나라 팔아먹은 거랑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트럼프가 밤에 어제 그 긴장감이 돌았잖아요. 한밤에 갑자기 이용하는 트럼프가 거지. 트루스 소셜에 마치 무슨 한국에서 지금 숙청 작업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윤석열 김건희를 좀 끌어내려고 하는 건가라고 상당한 긴장감이 돌았고 바로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이 보수 정치인들이 나서서 마치 이 회담 망해라 하는 식으로 SNS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느 나라 국민인지 모르겠어요. 네. 나라 망해라 하는 게 그게
네, 그게 정치인의 그러니까요. 모습이어서는 안 그리고 되잖아요.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원내대표도 실제로 이 회담 끝나자마자 상당히 심각한 워딩을 쓰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잘했구만. 과거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지금은 완전히 반 이재명. 아니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의전장도 안 나오고 아니, 일을 해야지. 회담 이 사람들은 직전에 이런 일은 안 말을- 하고 그냥 무조건 욕만 해. 네, 그것도 그냥 욕만 해. 그러니까 막 욕만 해. 끊임없이 홀대론 얘기하면서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 집단에 대해서 저는 이런 비이성적인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왜 자성과 성찰이 안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내부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배타적 기득권 연대로 자신들의 공천권, 지역의 기득권 네. 이걸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고 네.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권력의 본질이 이 권력이라는 건 힘이잖아요. 잡고 있으면 놓기 싫겠죠. 잡은 사람들끼리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들 간에 배타적 연대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국민의힘이 딱 그런 상태군요. 그 상태고 거기서 이거 아니잖아라고 예. 목소리를 내면 예. 배타적 기득권 연대에 대항한 사람이죠. 딴 말하니까 너 나가, 그냥 의원님이 숙청 너 죽어 이래 되는 거죠. 김상우 의원님이 숙청당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어쩔 국민의힘 수 없죠. 내부에서 제가 왜냐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 아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예. 두 가지 질문을 계속했다고. 정치 왜 하십니까? 보수가 뭔가요? 예. 정치 왜 하십니까? 예. 아니 본인 이득 보려면은 돈 벌려면 사업하시고 그렇지. 칭찬 받으려면 봉사활동하지. 예. 이거는 왜 정치하냐? 이거는 내가 손해 보더라도 또 내가 욕 먹더라도 그쵸. 올바름을 추구하면서 국민들께 이득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는 이따 물어 나가. 김상우도 나가. 그리고 진짜. 보수가 뭡니까? 보수라고 하는 게 사회 통합, 사회 원칙, 품위, 공통 가치, 헌법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헌법까지 부숴가면서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까? 너 나가. 뭐 안 되는 거지 뭐. 아유, 진짜 의원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어요. 8개월 동안 탈탈이 다 당하고 털털 지금도 탈탈 탈탈. 털리고 있다. 근데 탈탈 털린 것 치고는 예. 좀 뭐 대부업 이사 정도 뭐 약하게 터진 것 같아요. 그 대부업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예. 고리대금업 하는 데가 아니라요. 예, 그러니까요. 흑자 도선하는 기업 살리려고 했던 예. 그런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뭐 말려가지고 망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저는 답답한 게 한동훈 대표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김문수한테 패하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당내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이고 그 당 안에서 그러면 그 당 안에서 또 뭐 근데 또 발언을 왜 그렇게 해? 그냥 차라리 김문수를 찍자 이렇게 하지 또 그걸 또 우회해서 애매하게 표현을 참 했어요. 뭐 이렇게 예. 그랬죠. 그 한동훈의 힘은 다 한 거냐? 예,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 타격은 많이 받은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빠지려면 확실히 빠지고 들어가려면 확실히 들어가는 게 맞았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번에 출마를 안 했잖아요. 네네. 그럼 메시지를 안 내야죠. 그냥 차라리 그냥 완전히 완전히 특히 이제 마지막에 뭐 중간에 정도 뭐 한두 번 낸 거는데 마지막에 최악을 피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김문수도 기분 사실은 뭐 절박하긴 했지만 김문수는 차악이고 장동혁은 최악이고 둘 다 악이야. 악이야. 그럼 이 지지자들도 기분이 안 좋고 네.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 좋지는 않았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 생각이 들고 한동훈계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게 그 김재원 최고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 TV조선이었나 그때 그 채널 A였구나 그 마지막에 그 장동혁 그 TV 토론했는데 김문수한테 물어봤잖아요. 전환기라고 한동훈하고 누구 공천하겠냐. 그러니까 김문수가 한동훈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같이 있던 측근들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다 말렸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얘기하지 마라. 그냥 당 대표는 공천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아무도 언급하지 말고 전환기도 언급하지 말고 네. 원론적인 얘기를 피해가라 이거. 예. 그런데 한동훈은 얘기했는데 그날 문자만 500통을 받았대요. 나도 김문수 너 지지했는데 예. 한동훈 공천 준다는 얘기 생각하고 빼고 나 듣고 나 너 안 찍어. 그러면은 이거는 김문수 표에서 예. 이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예. 2배야 그러니까. 그러네. 근데 그 500명만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반 한동훈 정서가 매우 강고한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공간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예. 일 안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좀 한 1년 정도는 그냥 버텨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버틸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한동훈은 뭐 우리 여기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맨날 뭐 포인트를 못 잡아요. 그게 정무 감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가 공부 뭐 잘했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지금 치고 나가는 걸 잘하는 게 정치인의 어떤 숙명이자 능력인데 그게 항상 모자래요. 남들보다. 그 뭐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하면 김문수 차라리 해주던가. 그래서 친한계 쪽으로 싹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100% 길을 마련하던가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서 빠지지도 못하고 그냥 다 발만 담그는 형국이거든요. 정치인이라는 거는 던져서 취할 거 취하고 빠질 거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그렇죠. 지금 옛날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장동혁 대표도 자력으로 당대표에 당선된 게 아니라 일종의 전환길 극우 도움받아서 유튜버들의 도움을 네. 받아서 당선이 된 거고 지명직 최고위원회 전환길 또는 고성국 임명한다는 얘기가 있는 정도니까 그러면 장동혁이 뭐 암만 뭐 민주당에도 처음에 노크를 했었고 뭐 중도 합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뭐 내심에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전환길의 영향력 하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그래서 거잖아.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10% 정도는 있어요. 네. 그분의 성향이 좋게 말하면 이제 중도적인 합리성, 예. 나쁘게 말하면 왔다 갔다. 그 부분이 이제 있는데 예. 전환길이나 거기서 표를 받아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바뀔 수 있느냐 봤을 때 되게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아마 언더친윤이나 많은 극우 세력이 뒤에서 탁 잡고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의 그 컬럼 내용처럼 한교안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첫 최고회의 했는데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그 선거는 끝났으니까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로 맞아요. 나아가자라는 얘기 하나 했고 예. 또 하나는 능력 있는 민생 정당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거를 덮고 미래로 나아가려면은 과거는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이야. 과거를 이제 절연하고 미래로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 뭐 민생 정당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갑자기 상임위 다 중단. 이게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미스매치가 앞뒤가 안 맞고 예. 또 하나는 장동혁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어저께 이번에 가장 이제 파란을 일으켰던 게 김민수 최고위원이잖아요.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방송에 나가가지고 국민의힘 간판 달고 이렇게 비판하는 이 패널들 싹 그 다 교체해야 된다, 다 징계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근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태 이거 다시 당무감사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화합을 하고 뭘 하고 싶어도 안 되네. 이미 김민수는 이미 그 맛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2등 뭐 이제 신동욱에 이어서 2등했지만은 또 뭐 여조는 1등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지르는 거야 김민수는. 그러면 이거를 또 거기 전환길이나 이런 데서 박수 칠 거 아니에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당에 있기도 어려워요. 앞으로. 그 전문 용어로 그냥 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나? 이 일본 말 같은데 아사리판이다. 아사리판에서 사실은 뭐 난장판이라고 할 수 있죠. 난장이다. 그 한동훈이 살 길은 사실은 제가 계속 조언 아닌 충원을 드리면 치고 나와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딱 더 치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아니 근데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좀 답답한 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같이 할 것은 같이 하면서 윤석열은 뭐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야당 대표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유일 전무후무한 대통령이었지만 이재명 대통령 거기 오면서 벌써 빨리 누가 되든지 간에 얼른 잡아라 축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자마자 잡자 아마 되게 피곤할 거예요. 3박 6일이 말이 그렇지 엄청 피곤하고 심지어 오늘 기자들도 뭐 그 거의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브리핑도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한 대로 빨리 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생 너무 중요한 해결을 거죠. 위해서 여야가 협치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거마저 발로 걷어찬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이제 대중한테 오히려 신호예요. 욕 먹을 것 같은데. 두 가지 같은데 지명직 최고 누가 하냐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건데 뭐 저는 발로 찰 것 같거든요. 핑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3자 예컨대 정청래 뭐 여야 다 모인다 그러면 뭐 다 모이냐고 핑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양자가 많이 만난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어떤 핑계를 댈지 몰라도 핑계 대서 나온다 그러면 안 나온다 그러면 결국은
그 걷어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책임은 국민의힘이 져야 다 되죠. 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이게 답답하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황교안하고 계속 비교를 하는 이유가 예. 근데 황교안 대표가 자유한국당 대표로 뽑혀서 당 이름을 미래통합당으로 바꿨어요. 맞아요. 그때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을 다 합쳤습니다. 그때 이제 뭐 김재섭이나 막 이렇게 천하람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새로 청년 보수도 들어가고 뭐 다른 바른미래당이나 다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해서 졌다. 보수는 통합만 하면 이긴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때 이제 조국 사태 일어나고 이제 막 팬데믹 벌어지고 하면서 정부 여당이 흔들렸어요. 그때 기억하시겠지만은 왜 중국인 안 막냐 막 맞아요. 하면서 뭐 이제 막 정부가 실제 지지율도 막 떨어지고 그랬는데 왜 망했냐? 하나는 그 아스팔트 보수랑 절연을 못한 이유도 있는데 하나는 국정 발목 잡기였어요. 예를 네. 들면 그때 가장 논란이 그 총선 때 가장 논란이 직전에 논란이 됐던 게 재난지원금. 이거 지금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우니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라고 정부 여당에서 했는데 재난지원금 죽어도 안 돼. 거의 띠매고. 결산도 결산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이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지 도대체? 그쵸. 민생을 왜 안 챙기지?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만은 그런 말이 한다. 있잖아요. 사람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또 그렇게 또 그렇게 갈 간다. 가능성이 높. 경로 의존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전에. 참 그러니까 답답하다. 그게 예. 결국은 장동혁 예. 대표의 한계점이 아닐까. 그렇군요. 우리가 그거 보면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흠. 영수회담 뭐 표현을 영수회담 죄송해요 표현은 그 여야 특히 대통령하고 지도부 만남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지명직 최고로 누가 되는지 그걸 보면 장동혁의 길이 아마도 보일 것 보인다.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 지금 그 놀라운 성과예요. 예, 한일 한미 정상 우리가 뭐 오늘은 그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회담의 성과를 가지고 왔는데 만나자는데 뭐 발로 걷어찬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지지율 더 떨어지고 맞아요. 본인들의 설당이 더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 극우 연대로 한번 돌파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또한 부질없는 짓이다. 대한민국은 상식적인 국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킨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그 뭐지 그 영화 데몬 헌터스. 예. 최대요. 그러니까 K-팝 데몬. 예, 그런 멋진 나라의 국민들이 있는데 이 말도 안 되는 발목 잡기로 결국 자승자박하는 꼴 하지 않기를 좀 바라해 보는데 진짜 안 나올까요? 장동혁? 진짜 장동혁? 안 만날까 대통령을? 궁금해서라도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안 갈 것 근데 같아요. 지금 안갈것 같아요? 인권위원 아, 문제가 이렇게 네. 좀 파행이라서 명분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보통 영수회담은 야당에서 대통령한테 요구를 할 때 둘이 만나는 거를 과거에는 영수회담이라고 했어요. 야당 총재, 맞아요. 야당 대표 옛날 이제 총재였는데 영수잖아. 영수, 대통령. 예. 영수. 그러니까 당수. 그렇게 이제 해서 사실은 정청래 대표까지 껴서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나려면 그냥 둘이 만나. 둘이 만나려면 만나. 둘이 만나. 이렇게 네, 이제 요구를 해. 그거 예전에 저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야 둘이 만나. 왜 다 같이 만나려고 그래? 나 안 가? 뭐 맨날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둘이 만나자 그러면 그럼 일단 받으실 것 같아요. 둘이 받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성향. 둘이 아차 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아 그래서 제가 그 말 한 거예요. 무슨 핑계 될지 잘못 핑계 대다가 오케이 그러면 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할 것 같아요. 받을 것 같고. 오케이 하면 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만나고 내일 또 따로 만나고 계속 만나면 당연하죠. 되는 거지. 이재명 뭐가 대통령 문제. 성향상 만나요. 실용입니다. 실용.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뭘 해도 자승자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힘 새로운 신임 당대표의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자, 선거인단 결과를 보면요. 장동혁 후보가 18만 5,401표, 김문수 후보가 16만 5,189표를 얻었습니다. 자,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39.82%, 김문수 후보가 60.18% 얻었고요. 합산해보면 장동혁 22만 301표, 김문수 21만 7,935표 차로 장동혁 승, 야 진짜 김문수 패. 예 뭐
둘 다 누가 돼도 윤어게인 당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른쪽에 가 있었던 예, 그 장동혁이라는 사람의 승리라고 하는 게 정말 국민의힘의 막 참사 아까 뭐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참사라는 네, 단어 쓰지 네. 않았으니까 참사는 여기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참사네. 아 정말 자, 큰일 났다 싶은데요. 장동혁 와. 후보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예. 모든 우파와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충격이 야, 큽니다. 이거는 아무도 예상 못한 건데 저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 한동훈계 쪽에서는 시체 말로 뭐 우리 뭐 만화나 밈에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너는 죽인다. 네, 그래서 장동혁 같은 이렇게까지 이제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한동훈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몇 개 없어요.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갈 수 있다. 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까지는 오케이. 예. 김문수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포용하겠다 했으니까. 네. 김문수 후보 맨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격을 받았던 건데 네. 이제 태극기들한테 왼쪽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준석하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준석과 뭐 한동훈까지 나는 포용해서 가겠다 이 얘기를 했던 거고 장동혁은 그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 사실 지방선거 하기 전에 공천 학살 나오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포용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네. 그리고 장동혁이 일어설 수 있는 토대가 반 한동훈이거든요 지금. 네, 그거를 엔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한동훈. 예,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 이걸 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쳐야 돼요. 어허. 쳐서 자기를 세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이제 안에서 얘기 들어오는 이제 가능성 두 가지. 한동훈 걔가 비롯해서 이제 개혁 세력이 나가서 신당창 당하거나 아니면 연말에 이제 비대위 갑니다. 잘못하면. 예, 그러니까 또- 장동훈을 꺾어가지고 네. 예, 당내 세력이 왜냐하면 저게 보면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근데 당원에서 강성당원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투표율이 많이 높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는 장동혁하고 김문수가 20% 정도 차이가 나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장동혁이 39.82, 김문수가 60.18이니까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상당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선거인단,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선거인단 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약 2만 표 정도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인단하고 여론조사 5대5죠. 예, 합치면 결국은 8대2. 8대2. 8대인가? 8대2. 8대2로 해서 훨씬 더 유리한. 예, 2,300표 차로 이제 장동혁이 이 승한 건데, 근데 장동혁 후보의 변신은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원래 친한 게 아니에요? 원래 친한계가 아니라 그 누구죠? 그 대전에서 국회의원을 하는 박범계. 박범계 의원의 말에 따르면 네. 과거에는 판사 시절에 민주당과 더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같이 법안도 이야기를 하고 훨씬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진보지 기자들하고도 친하던데. 친했죠. 예. 네,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지역 자체가 국민의힘의 유리한 지역으로 제보고를 받으면서 국힘 쪽으로 갔고 예.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계로서 수석 최고위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분이 12월 3일 날 계엄해제 투표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개엄 예, 해제. 계엄해제 당일날 투표했어요. 계엄 해제해야 계엄 된다고. 해제해야 된다고. 예. 왜냐면 그때 한동훈 걔가 다 같이 빨리 국회에 네, 가가지고 해제해야 된다고 해제해야 했으니까요. 된다. 근데 그 이후에 놀랍게 변신을 함으로써 저희가 심지어는 개몽된 게 아니냐라는 농담을 할 너 정도로 계엄해제 찬성했으니까 문제다라는 지적은 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전화기에 대해서도 덮어준 전당대회 때 충분히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계엄은 그렇게 했지만 난 탄핵은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식의 네, 논의를 또 네. 펼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뭐 앞뒤가 다 안 맞죠. 야, 장동혁의 변신은 진짜 놀랍고도 신비롭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사무총장 할 때 제가 만나봤거든요. 네. 만나봤는데 저기가 이제 한동훈계 약간 그 수장처럼 네. 그러니까 한동훈의 오른팔처럼 행동을 했었어요. 맞아요. 예, 네. 예, 예. 근데 장동혁을 좀 유심히 본 사람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부터 네. 대학교 때부터 대통령 하겠다고 하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내 꿈은 대통령이다. 진짜. 네, 그 친한계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예. 비슷한 시기에 대학 다닌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원래 권력력 그러니까 권력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뭐 권력의 기회주의적 속성이 좀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때로는 막상 어느 순간에는 표변을 좀 하는 때가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면 그게 또 책임성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고 나서는 한미 FTA 해보니까 통상 질서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야당했을 때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그 모든 걸 관철시키는 게 통치랑 맞는 건 아니구나. 그럼 때로는 자기가 좀 상처를 받으면서도 전환할 때가 있어요. 네. 더 큰 국익을 위해서는. 근데 그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게 대의에 부합해야 되고 결국 민심에 부합해야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야, 근데 진짜 참 그 장동혁 의원이 그래서 한때 친한계일 때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단계 게시판 사건으로 굉장히 곤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 이정주 기자 네, 전문이죠. 아, 단계 전문이죠.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사석에서 기자들 만날 때 자기 단계 게시판 사건에 너무나 시달려서 난 심지어 꽃게도 안 먹는데 뭐 약간 이런 농담 비슷한 것들을 하고 그런 정도로 네. 한동훈 전 대표 편을 들었던 분인데 아, 어쩌다가 단계에 시달린 그 대표 때문에 나는 꽃게도 안 내가 먹는다. 농담 비슷하게 제목 무슨- 딱 떨어지네. 예, 꽃게도 안 먹는. 단계 꽃게. 단계 꽃게 제가 지금 장동혁. 정확하게 꽃게인지 무슨 겐지 기억이 안 나냐면서 무슨 개를 안 먹는다고 했었어요. 꽃게 걸 꽃게. 예. 예.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분이 설마 이렇게까지 가위는 표현했다는 아니겠지. 게 어이겠지. 예, 그러니까 정말 좀 낯설고 예. 좀 도통 진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아, 진짜 예. 대단합니다. 예, 그 앞으로 그러면 장동혁 대 정청래, 정청래 대 장동혁. 이 정도면 막가자는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저는 일단 장동혁이 트럼프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한테? 네, 당장 이제 중국 가지고 예. 부정선거를 안 도와주잖아요. 예. 근데 저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이 진짜 승부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기사회생이 힘들고 네. 아니 꼭 위원정당 아니어도 이제 당은 자연스럽게 4분의 5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사람들이 장동혁 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좀 더 소위 말해서 부분집합은 예. 그 부분집합에 원래 감싸는 모집합이 더 커야 돼요. 예. 근데 장동혁은 애당초 입지가 더 강성으로 작게 시작했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근데 김재원 있잖아요. 김재원 의원. 네. 그 저기 직업이 최고위원인 분. 예. 이번에 네. 또 당선됐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김문수 쪽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그러면은 원래는 또 바뀌어요? 아이, 달라지죠. 아유, 우리 또 코드를 맞춰. 직업이 최고위원 아무나 못합니다. 직업이요, 직업. 직업이 네. 야 그럼 또 코드를 맞춰서 또 이번에는 네. 또 갈아탑니까? 네. 장동혁으로? 아이, 표현할 수 있죠. 대단합니다. 진짜 네. 이 국민의힘의 놀라운 변신들은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진짜 현장에 또 후배의 말에 따르면 그 22일에 이제 투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절반 넘게 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는 결선에 간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 전대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오. 와, 이러니까 진짜 이 강성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애초에 룰 세팅을 8대2로 하면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굴레에 들어가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심지어는 장동혁 의원이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만들어낸 승리다. 유튜브. 예,라고 본인을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표되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 각각한테 뭐 멘토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문수 후보는 이승만이라고 했는데 장동혁 후보는 신앙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신앙. 신앙. 여기 기독교 근본주의예요? 이야, 아,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음.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때 네. 이제 목회자처럼 네. 삿대질하면서 삿대질은 목회자하고 상관이 없는데 네. 약간 그런 식의 이제 뭐 간증하는 이런 영상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죠. 조만간 루비오처럼 뭐 저기 이마에 검은 십자가 긋고 나와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진짜 좀 너무 진짜 놀랍네요. 충격인데. 예, 예. 예, 여하튼 그 극우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파시스트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빛의 혁명으로 온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일성이니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할까요? 정청래 대표가. 제가 보기엔 악수는 계속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댓글창에는 이런 식이라면은 정당 해산이 곧 되겠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뭐 우선 특검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달려 있을 텐데요. 내일 당장 권성동 의원도 특검에 네. 이제 출석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지금 한덕수 전 총리는 뭐 구속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힘과 연관되어 있는 당시 내란의 임 역할뿐만 네. 아니라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이 밝혀내야 될 통일교 관련된 연관성이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국민의힘을 그쪽 길로 가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신동욱, 김문수, 김재원, 양향자. 그렇죠? 그리고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예. 그다음에 청년최고 우재준. 예. 네. 그다음에 그 손수조 후보는 된 건가요? 안 됐죠. 떨어졌어요. 우재준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 구성은 어떻게 최고위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재준 한 명 빼고는 사실 대체로 친윤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신동욱 전 대변인이 그 약간 그 가운데 있는 사람. 네. 찬탄마타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예.
뭐 김재현 후보는 제가 말씀 직업 최고 직업 최고예요. 그냥 장동혁 네. 쪽으로 그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장동혁을 따라갈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네.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게 가면 국회가 좀 더 민주당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 왜냐하면 그렇죠. 이쪽에서 좀 상식이 몰린 주장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이라면 민주당의 국회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당에서 그런 말도 안 해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그냥 뚝배기 깨고 시작하자. 아, 뚝배기 깨버리자. 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왜냐하면 그 지금 소위 말해서 극우의 내란 수계를 탄생한 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과 김종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황교안 때 네. 2020년 총선 참패하고 사실 거의 이제 망해가지고 그때 태극기 동원하고 정광훈 동원해서 그때도 황교안이 부정선거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거의 이제 사실 쓰러져가는 정당이었는데 그거를 수혈해가지고 살린 게 2021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네, 그리고 그때 김종인이 들어와가지고 빌리브한테 따라한다고 광주 가서 쇼하고. 예. 근데 제가 왜 그걸 쇼라고 했냐면 저는 그때 제가 광주지만 그 기사를 보고 다들 찬양하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데스크한테 기사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건 왜 잘못된 거다. 왜냐? 나는 말보다 행동인데 김종인 영감님이 그래서 5.18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무슨 법안을 내봤냐 지금. 그때 당협위원장 이러면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 있죠. 맞아요. 5.18 옛날에 망한 그 토론에 있었다. 맞아요. 그 당협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를 보고 이건 말과 행동이 다른 거다. 무릎 꿇는다 해서 그 사람의 과거 이력을 지워주고 용서할 것 같으면 세상에 무릎 꿇는 히틀러는 100명 더 나올 거다. 이건 행동으로 봐야 되는 거지. 말로써 그 사죄하는 거는 말일 뿐이다. 말을 들어줄 수는 있죠. 다음에 근데 너의 다음 스텝은 뭐야?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하고 정치인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법안으로 하는 겁니다. 네.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때 잠깐 착시 효과로 속았던 거죠. 마치 이 당이 무슨 그때 청년들 데려와서 전아람 누구 데려 김재섭 데려와서 청년으로 이제 세탁하고 네. 외피 세탁하고 그리고 무슨 다시 또 중도 정당 된다느니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정강 정책 바꾸고 이제 쇼를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 당 대표 되고 나서 윤석열 데려오죠. 그래 또 무한 반복의 이 루프로 들어가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오히려 극우 대표가 돼서 아예 시원하게 갔으면 더 빠르게 네. 재편될 수 있어요. 시원하게 망하는 게 낫다. 네, 아이 망하려면 빨리 가라앉아야지. 네. 그러니까 그 이를테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뚝배기 깨고 시작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그 교섭단체가 20석이기 때문에 예. 20석을 교섭단체로 하는 한 뛰쳐나올 만한 그룹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많지 특히 않죠. 이제 친한계가 안 되잖아요. 20명이. 그리고 또 다들 비례예요. 그러니까. 네, 탈당 안 시켜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네. 네, 그런 걸 보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거고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암울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당 해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정성호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선택 그리고 뭐 정부의 선택일 텐데요. 뭐 그게 또 헌재로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지도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산을 할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할까요? 정당성을 더 주면서 극악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에서 어느 정도 증거가 더 많이 나와야지만 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군요. 자,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속보 중에 하나는 그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이제 피고인 자격으로 예. 27일 출석. 네, 내일 피의자로서 네. 아, 예. 피의자로서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뭐 나는 그 당당하게 가겠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주사 잘 받으시고. 원래 뭐 검찰 들어가기 전에 다 그렇게 네, 가죠. 주사 잘 받으시고. 네. 윤석열도 당당하게 들어가서 김건희도 예. 당당하게 들어가서 수갑차고 있습니다. 지금. 아, 예. 그렇습니다. 다 당당하게 들어와서 수갑 차고 이런데 예. 그 오늘 저희가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가 좀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 어쨌든 지금 뭐 5분 정도 남아 있는데 다 떠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퇴의 길로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다음은 사실- 윤석열입니까? 예. 아 그리고 또 이제 뿐만 아니라
그 이철규 의원 같은 분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추경호 의원이 가장 또 네. 얘랑 관련해 가지고는 그렇죠.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수사가 얼마나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추경호 의원도 이제 그런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확실해 보이긴 하고요. 네. 이제 그런 지점에서 내란 특검에서 어느 정도 숙성됐을 때 부르냐만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막 여러 가지 축들이 동시다발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정부 사이드에서는 한일, 한미 두 그 외교 무대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라는 예.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은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CSIS 연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 현안이 제일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정작 트럼프하고의 회담에서는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농산물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제적으로 CSIS 연설에서 우리가 국방비를 올리겠다, 그리고 스마트 강군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어느 정도나. 예.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존재감이 좀 적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는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건 트럼프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좀 부족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성으로 나가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나가거나 가르치려듯이 했을 때 그 결과가 스위스 39% 관세 협상이거든요. 맞아요. 심지어는 그 대통령이 너무 놀래가지고는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날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참패와 망신을 당한 바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외교 무대에서의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상에서 무엇이 있든지 간에 예. 결과로서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해야지 어떤 그 태도라든지 무엇이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아쉬운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지금 보면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도 보니까 네. 상당히 여론이 많이 좋아지고 호전되고 있어요. 있죠. 호전되고 네. 있습니다. 자, 잘했다가 53.1%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었다가 60.7%예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야, 이런 압도적인 지지라는 것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트럼프라는 강적을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어떻게 보면은 아첨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그 동의를 끌어내는 네. 화술과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많은 분들이 이거를 가리고 비공개로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오버오피스에서 만나는 장면을 그렇죠. 생중계로 보고 내린 판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준비를 차분히 했고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네. 결과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민님이 쿠팡에서 15,800원을 받은 구매처 비밀로 한 게 특정사 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업체가 거예요? 드러날까봐. 예.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하네요. 저 그 뭐지? 이게 시간이 안 돼서 구경 기자님 구독만 하고 있는데 좀 봐야 되겠다. 네. 다시 보기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의견들. 제가 여기서 주시고 확언 드릴 수 있는 건 쿠팡에서 산 건 아닙니다. 아니다. 네. 쿠팡에서 네. 사진 않았다. 예. 네. 여하튼 지금 한미 정상회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한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옛날에 식민지 겪었고 군사 독재 겪었고 민주화 운동 세게 했고 사실 이 기반은 독립운동에 기반하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일제의 을사늑약으로 120년 전에 우리가 나라를 뺏겼지만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지고 말도 안 뺏기고 그렇죠? 창씨개명했지만 이름도 우리가 그대로 쓰고 그렇죠. 예, 문화도 우리가 다 지키고 예. 우리 말과 글과 어를 지키면서 끊임없이 민주화 투쟁을 한 결과 빛나는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 저 그냥 자부심. 그럼요. 생겨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한국이 유일하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하고 역사에 기록될 만한 우리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도 더욱더 윤석열이라는 자가 펼쳤던 계엄이라고 하는 게 괘씸하고 용서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생각이 예. 드는 게 그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발전시켜왔던 그 역사라 단 하나의 결정으로 뒤엎으려고 했던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조차도 저희가 3시간 만에 제압을 하긴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제압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충분하게 자랑스러울 만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사실 경제 그리고 사회 발전 다음에 오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소프트 파워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캐대헌의 어떤 열풍으로서 충분하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점에 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고 지금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죽지 네. 않고 큰 나라에 기죽지 그럼요. 않고 예. 당당하게 우리가 할 말들 다 하면서
자신감 뿜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저는 대통령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CSIS 연설에서 네.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를 이제 세계가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또 자꾸 교정을 하게 돼요. 2024년을 1924년이라고 잘못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국제 사회에서 당당하게 나가도 되겠다.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네. 어제 이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탐복했던 부분은 그 최악의 상황이 사실은 회담 전에 발생을 맞아요. 했거든요. 예, 트럼프가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숙청과 혁명을 운운하면서 대한민국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상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예. 결국은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어떤 언사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문제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풀어냈고 단시간 안에 트럼프의 동의를 얻어내는 기술을 보여줬다. 흡사 트럼프가 이재명 같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그 전에 거래의 기술이라는 그 1987년도의 책을 여러 번 탐독했다고 했는데 트럼프 같은 행동을 보여줬다.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 늘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라라는 거거든요. 그 최악의 경우를 트럼프가 보여줬는데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을 보고 트럼프 스스로도 야 이재명이 리틀 트럼프도 아니다. 트럼프보다 나은 사람일 수도 있다. 예. 이런 확신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예, 생각이 예. 들 정도로 예. 대처가 굉장히 유려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탐복했다. 예. 준비된 지도자라고 느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여집니다. 저는 CSIS 연설 끝난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트럼프 책을 꼼꼼히 읽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미엔가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대목과 네. 함께 망하게 하진 않는다 트럼프가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믿음이 예. 있었다. 근데 뭐 돌아와서 또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기내에 기자 간담회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어제 저는 그 정구승 변호사 한 얘기도 굉장히 유의미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유튜브 생방송으로 단련된 그러니까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그게 전혀 얼거나 쫄지 않아. 쫄지 않아. 안 쫄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헤드라인을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제목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함으로써 굉장히 좀 귀를 이제 저희를 끌게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 임동원 전 장관이 본인 저서에서 맞습니다. 제목으로 써가지고 네. 유명해진 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피스키퍼가 아니라 이제 메이커로서까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좀 전환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우리가 아니라 트럼프한테 양보함으로써 트럼프가 피스메이커가 되고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보조하겠다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잘 만들어간 정말 준비가 잘 돼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느껴졌고요.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더 기대하게 만든다. 물론 뭐 지금 성과가 아직까지 가시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첫 회담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맞아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와의 첫 회담에서 기가 눌려가지고 망친 수많은 그러니까. 정상들을 보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예.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첫 데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평가해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일보라든지 조선일보조차도 맞아요. 사설에서 문화일보 사설은 뭐냐면요, 두 정상의 회담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문화일보가 예, 네. 사설이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그 예측 불가 트럼프와의 첫 만남을 무난하게 소화해낸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큰 고비를 잘 넘겼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것만 긁으라고 보더라도 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성과에 대해서는 네. 뭐 이렇게 향후 계속 봐야 되겠지만 첫 만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건 사실 국민의힘처럼 그렇죠. 좀 굉장히 좀 편향되어 있는 이야기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모자라요. 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그 촌각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 사이에 망해라 누가 그러니까. 보더라도 그리고 나서 낸다는 메시지가 그 형편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그런 주장을 국민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미몽에 사로잡혀서 뭐 이따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그런 식의 정치 행태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친일하고 있는 양상이랑 비슷한 그 시대의 지식인 같은 행태다라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제가 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였으면 아마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국민의 한 40%는 그렇게 믿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어떤 면에서 신뢰가 있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방송으로 저희가 다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평가할 수 있는 예. 시간과 그리고 정보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잘 안 통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좀 본인들도 좀 예. 바뀐 시대에 바꿔가지고 예. 좀 메시지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 생각합니다. 지금 중요한 네. 포인트가 뭐냐면 대통령실 이제 청와대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라이브 박스 만든다는 거예요.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하는. 예. 네. 저희들도 거기서 방송할 수 있게 됩니다. 오.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유튜브 기반으로 아니,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150개사 정도가 지금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데 다 할 걸요. 오. 전 다 한다고 봅니다. 그럴 수밖에 안 할 없겠죠. 수 없는 네. 컨텐츠 일종의 이제 아닙니까? 세계 매체가 예. 선도를 하겠지만 예. 다 할 거예요. 문화일보 안 하겠어요? 조선일보 안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죠. 한다고 봅니다. 예. 네. 이것도 그렇고 그 어제 이제 사실은 청와대 이전을 공식화한 게 징표가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그 사명 과정을 보고 가져간 만년필 네. 케이스에 네. 대한민국 청와대라고 적혀 써 있거든요. 있습니다. 이미 제작부터가 맞아요. 청와대 이전을 염두에 둔 기념품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이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 라이브 쇼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딱 그 속담이 생각나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맞아요. 정말 그 말 한마디가 예.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예. 국제관계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예. 대통령의 금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국민들이 몸소 체감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더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실용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북 관계라는 게 우리가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늘 우리 스스로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관계는 조율해야 된다. 우리만이 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런 틀을 깨고 트럼프에게 키를 넘겨주면서도 뭔가 남북 관계의 실익은 챙기겠다라는 실용주의적 이재명식 외교 노선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렇게 탐복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뭐 비공개 브리핑이 있었어요. 예. 고위 당국자하고 오.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질문한 게 바로 그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습니다. 예. 예. 그 남북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의 운전석에 우리가 먼저 타고 미국도 태우고 일본도 태우고 러시아도 태우고 중국도 태우고 북한도 태워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우리는 페이스메이커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 아쉽긴 하지만 이게 바뀐 어떤 국제 질서의 변화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당연히 개척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우리의 주도권을 놓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의 반응과 미국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직접 지금 점점 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적 행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특히나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초기엔 잘 작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잘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로딜 이후에 완전히 없어졌죠.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귀로서 새로운 아이템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이제 하지만 이제 진행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도권 우리가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 컨셉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근데 네.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본을 먼저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8월에 광복절이 있는데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많은 신문 가운데 왜 요미우리야? 요미우리가 가짜뉴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요미우리지? 그리고 이후의 관계에서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지 이거를 왜 우리가 주도권을 놓는 거야? 그 소위 얘기하는 이게 이제 동맹파보다는 자주파에 근거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놓고 전체를 그 그림을 놓고 조망을 한 거죠. 예, 포석을 네. 놓으면서 하는 어떤 정치 행위였는데 제가 이렇게 미신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아니, 근데 그런 질문을 자꾸 해야지 또 그 당국자 입장에서도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맞아, 수 있고. 절충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질문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저는 그런가요? 생각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 물론 저희가 지금 잘했고 이제 첫발 잘 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과거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위안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향후 대처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차원에서 첫 발을 그렇게 한일 관계를 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메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이 정부 5년 동안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입장과 실용적인 걸 같이 말해주지 않으면 또 분명히 실망하게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제는 충분히 잘 짚으셨다고 네.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저희가 도쿄 현지에서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날 것 그대로 한일 정상회담 현장 취재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뜨거운 반응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정말 그야말로 감흡합니다. 항상 현장을 뛰는 보람을 저는 이제 애청자분들의 반응을 통해서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장 기자님 주말에도 수고 많으셨어요. 네, 너무 안 쉬세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좀 제가 어제 저녁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한 10시 20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짐 찾고 이렇게 해서 집에 가니까 자정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약 4시간 반 정도 자택에 머물다가 나온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하시네요. 힘드시겠지만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일본까지 다녀오시고 여독은 괜찮나요? 힘드셨겠어요. 힘드셔서 어째요? 어떡해요? 쉬어야 될 텐데 일본 취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댓글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 빛의 혁명으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고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굉장히 1박 2일 타이트한 일정이긴 했지만 전반적인 일정을 소화한 이재명 대통령의 내용을 쭉 종합을 해보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노동 강도였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아마도 지금 미국 현지에서 계속 이어서 회담을 이어가고 있을 우리 정부 당국자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당국자 일행은 저보다 한 곱하기 1000배 이상은 매우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저희가 밤사이에 취재를 해본 결과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 방일에 대해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어제 위성락 안보실장에게도 던졌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상당히 미흡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주말 사이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쯔다주쿠 대학교 국제관계학부의 박정진 교수님 분석대로 뭔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간의 큰 그림, 빅픽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전략적 대화의 첫 발을 내디딘 이번에 과거사 문제 얘기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미국 가는 길에 거쳐서 일본 먼저 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 차원에서 의미 부여를 상당히 세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점이 찍힌 것이지 일본의 방점이 찍힌 것은 아니다라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는데 한국의 트럼프라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한국의 극우 보수 언론들보다도 훨씬 더 극악한 보도를 일본 언론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이재명 악마화의 화신이었고 반일 대통령 뭐 지금 미국에서는 뭐 그 트럼프 진영 포함해서 보수 쪽에서 반미 대통령 이렇게 네이밍하고 있는데 반일 반미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는 뭘 같이 일을 도모할 수가 없어라는 프레임을 상당히 세게 만들고 있었는데 요미우리 신문을 선택해서 일면 머릿 기사를 포함해서 모두 9개 면을 털어서 보도할 정도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악마가 아니네. 이 사람이랑 뭔가 도모할 수 있겠네. 이런 판단에 단초를 열었다. 그리고 뒤이어진 4개 뭐 마이니치, 아사히,
산케이 그리고 니혼 게이자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뭔가 한일 협력을 해봅시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갑시다라고 여러 가지 이슈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 안보실장 브리핑을 통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 다 하셨다. 계묘늑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윤석열 정권 때 강제 동원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제3제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방식을 들고 나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계묘늑약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 있었는데 이시바 시게루를 만나서 직접 뭐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대통령이 갖고 있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은 다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후에 남는 과제는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포함해서 일본 양일 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어떻게 단계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는 좀 길게 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일본 전문가들의 판단과 인식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당장 급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방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개방 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일본에서는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우리는 강제동원이죠. 강제동원. 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위안부 할머니들 여전히 살아계시고 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피해자 인권을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협력 또는 협상을 통해서 진실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이끌어내서 다시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한다거나 아니면 공물복납을 하는 형태로 우리 국민들의 민의를 배반하는 그런 정치가 안 나오게 할 거냐. 이거는 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노다마, 무라야마다마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이어진 것은 93년, 95년, 98년,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분명히 기조가 대한민국에 대한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베를 기점으로, 아베 70년 담화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뒤틀렸죠. 그 이후에 있던 질서를 다시 바로잡기 위한 단초 출발에 섰다. 그게 지난 어제 이 토요일 사이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양국 정상 간의 공동 기자회견, 여러분들 함께 생중계로 보신 것처럼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건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바로 17년 만에 처음 나온 공동 언론 발표문이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과거 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시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웃나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합니다만 일관된 정책을 취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1965년 국교 정상화, 우리는 한일협정이라고 불리는데요. 청구권 협정이라고도 불리고 있죠. 이시바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기반에 기초하여, 이 기반이라는 표현에 강조점을 밑줄 쫙 긋고 봐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하여 이란 관계, 우리는 한일 관계인데 이시바는 이란이라고 쓰죠. 이란 관계에 양호한 기초 아래 이란 관계를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데 일치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대목이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죠.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하여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의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양국 정상이 앞으로 한일 관계의 기반의 중요성을 양국 정상이 강조하고 확인했다라는 것을 요미우리는 굉장히 세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 정부나 일본 그 주류 언론들은
65년 이전, 65년에 한일이 그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맺었던 협정이 있으니까 그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말자라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 사죄와 반성 그리고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때 우리가 다 약속했잖아. 털고 넘어가자라는 게 이제 일본의 주장인데 우리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그리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 민변 변호사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3번이나 소송을 해서 이것은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법원 판결로 인해서 받아낸 확약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 그리고 배상을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는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저 같은 언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경각심이 생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간과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저희가 좀 평가를 해볼 때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니겠습니까? 과거 청산 문제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본 쪽에 상당히 기운 결론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 그리고 역사학계 에서 주문하고 있는 피해자 인권, 피해자 중심주의 관점에서 또 이것은 또 국익의 관점도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양보받지 않고 얻어내야 될 것들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제가 좀 주목했던 대목은 질문 기회가 많지 않아 가지고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또 역사 문제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서 제가 길게 질문을 못 했는데 저출산 고령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또 지방 소멸과 관련해서 이시바의 굉장히 큰 관심 사안이라고 하죠. 특히 자살률도 우리는 세계 1위, 일본은 세계 3위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사회 문제 협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뭐 문화 개방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 대중문화 개방 이런 요구는 있었지만요. 앞으로 폭넓게 한일 관계를 새롭게 좀 건설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오부치 때 여러 가지 협력 과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일 시민사회가 함께 공동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자라고 시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양국이 평화를 매개로 해서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확실히 청산하는 계기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박정진 교수께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2028년 되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나온 지 3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때 기간에 맞춰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진전된 안을 만들기 위한 전략대화의 단초를 열었으니 지금부터 차관급 레벨 그리고 위원회급 레벨 그리고 또 시민사회 레벨에서 다종다기한 협력 과제들 과거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일본은 역사 교육을 거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근현대사가 모두 16페이지인데 그중에서 한국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했던 그 36년의 역사에 대해서는 한 장짜리로 배운답니다. 그게 한 장짜리로 압축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것부터 바꿔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 역사 교과서 집필을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확실하게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원봉을 들고 굉장히 20대 보수화를 걱정했지만 응원봉을 들고 제일 먼저 광장으로 뛰쳐나왔던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뛰쳐나왔던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예.
10대, 20대, 30대 청년 학생들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싱크 마련한 게 있는데요. 일단 그 얘기 듣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양자 방문 국가로 일본을 찾은 것은 제가 최초라고 합니다. 이 점도 우리가 한일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이시바 총리는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이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또한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도 재개되었습니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 관계가 조속히 정상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회담에서 저와 이시바 총리는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이시바 총리 간에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오전 8시 14분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보고, 국민 보고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속보기 때문에 일단 요거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관계 전반과 점차 복잡해지는 지역 국제 현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라는 내용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포함해서 한일 의원연맹 간부진들 그리고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 등 일본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이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하고 협력 의지를 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제일 마지막 대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마당을 함께 쓰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아마도 시민사회에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비판 논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다가올 10년 그리고 100년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은 일본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와 상생, 공동 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일본이 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일본이 제대로 된 과거 직시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차관급 전략대와 그리고 수많은 저출산 고령 사회, 자살률 문제, 농업 단위, 그리고 지방 소멸 문제 여러 단위별로 전략 대화를 하는 것처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